이곳이 한성 백제박물관이에요. 이번에는 한성 백제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한성 백제의 또 다른 토성, 풍납토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제2전시실에 있는 풍납토성 모형이에요. 모형이긴 하지만 이렇게만 봐도 성의 규모가 상당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풍납토성은 우리나라의 토성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토성이라고 해요. 이 부분, 성 안의 주거지와 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벽 부분이 풍납토성의 성벽이에요. 이 성벽은 높이가 11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 성벽을 잘 살펴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성문이 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 있다는 것은 성 안의 구조가 어느 정도 질서 정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형을 살펴봐도 성 안에 있는 집들이나 건물들이 반듯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 안에는 궁궐, 도로, 우물, 창고 등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성벽 바깥에는 큰 해자가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여기 풍납토성 바깥에 한강을 타고 나아가는 배들이 보이죠? 이 배에서 해상왕국이었던 백제의 면모가 느껴지나요? 미풍당당 나아가는 배들 넘어 이쪽 편에 자리 잡고 있는 울퉁불퉁한 언덕들이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보고 온 몽촌토성이에요. 이 몽촌토성의 모양과 풍납토성의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몽촌토성은 언덕에 성을 쌓았는데 풍납토성은 평지에 쌓은 성이죠? 어떻게 평지에 이렇게 큰 규모의 토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풍납토성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아직도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을 만큼 튼튼한 토성이에요. 평지에 어떻게 이처럼 튼튼한 토성을 지을 수 있었는지 풍납토성을 지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의 위례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그런데 몽촌토성에서는 궁궐이나 간청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대신 뼈로 만든 갑옷이나 무기류, 해자와 목책 등 방어시설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반면 풍납토성에서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와조각과 궁궐, 관청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귀한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학자들은 풍납토성이 백제의 왕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풍납토성이 백제의 왕성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유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납토성을 백제의 왕성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지금부터 주요 유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풍납토성을 백제의 왕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몽촌 역사관에서 뼈 갑옷에 대해 얘기했었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뼈 갑옷은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뼈 갑옷을 토대로 갑옷의 전체 모습을 추정하여 복원해 놓은 것이에요. 뼈 갑옷은 동물의 뼈 중 단단하고 두꺼운 부분에 조각들을 갈아서 구멍을 뚫어 깬 다음 가죽 등에 매달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복원한 뼈 갑옷은 모두 285개의 뼈 조각으로 이루어졌으며 뼈 갑옷 위의 가슴과 배 부분은 새 찰갑에 천을 눌러 보호했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해요.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유물은 바로 이 청동초두예요. 초두란 긴 자루가 달리고 다리가 셋인 솥을 말해요.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이 초두는 중국에서 만들어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물이나 음식을 끓일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청동초두는 매우 귀중한 물건이어서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했고 왕실에서나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해요. 이러한 귀중한 물건이 풍납토성에서 발견되었으니 학자들이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생각할 만하죠. 다음으로 살펴볼 유물은 토간이에요. 토간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간이란 뜻이에요. 이 토간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이 토간은 백제에 화수관 시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물이에요. 그 시대에 이미 하수도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토간은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이고 지금까지 10여 개가 발견되었는데 원래는 수천 개의 토간을 이어붙여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토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흙으로 같은 크기의 토간을 빚어서 가마에 구워내야 했어요. 풍납토성에서 사용되었을 수천 개의 토간을 굽는데 사용되었을 장작만 해도 나무 수천 그루에 달한다고 해요. 그만큼 토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기술력, 경제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만한 인력과 기술력, 경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왕이거나 극소수 지배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토간 역시 풍납토성이 백제의 왕성이었을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귀중한 유물 외에도 풍납토성 한가운데서는 신기한 자리가 발견되었어요. 이것을 경당지구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경당지구에서는 중국제 도기가 가득 찬 창고, 200점 이상의 토기가 묻혀있는 돌우물, 각종 동물뼈가 발견돼 제사 건물터 등 범상치 않은 유물들이 발굴되었어요. 그렇다면 경당지구는 무엇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경당지구는 왕실이 사용했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학자들은 이 지역을 포함하여 북쪽으로 궁궐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건물은 경당지구에서 발견된 건물터를 토대로 복원한 건물 모형이에요.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네요. 묵념을 하는 걸까요? 이 건물은 동명왕 모신 사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건물에서 왕실이 주관하는 큰 규모의 제사가 치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백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했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풍납토성에서는 앞서 설명한 유물뿐만 아니라 음식을 쪄먹을 때 사용했던 시루, 항아리, 반찬을 담았던 그릇, 세발토기 등 다양한 토기류가 발견되었어요. 이 토기들은 백제 사람들이 음식을 끓이거나 밥을 지을 때, 밥과 반찬을 담을 때 사용됐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백제 사람들의 식생활은 어땠을까요? 지금 보는 것은 백제 시대의 한상 차림이에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도 있네요. 이 밥상을 보면 이때 이미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백제 사람들은 대접, 접시, 술잔, 찻잔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처럼 새로 만든 솥에 밥을 지어 먹은 것은 4세기 경우이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그 전까지는 쌀을 시루에 쪄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당시에 사용됐던 시루예요. 이 시루를 이용해서 쌀을 쪄서 먹었던 거예요. 백제 사람들은 부뚜막을 설치해 음식을 조리했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죠? 부뚜막에 시루를 올려놓고 따위를 찌는 모습이에요. 우선 부뚜막 위에 아랫부분이 계란처럼 오목한 계란 모양 토기를 얹고 그 위에 시루를 올려서 음식을 쪄서 먹었어요. 쌀을 쪄서 밥을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쌀을 충분히 불릴 수 없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처럼 지배자들이 살던 지역에서 시루가 많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당시 상류층은 주로 쌀을 쪄서 밥을 지어 먹었고, 그 밖에 찜 요리도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백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튼튼한 토성을 쌓았는지 그 비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한성 백제박물관 로비에 설치된 성벽 단면도로 풍납토성의 단면을 떼어 설치한 토층이에요. 이 토층을 보면 1차, 2차, 3차라고 표시되어 있죠? 1차 성벽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가장 먼저 쌓은 것이고, 차례로 2차 성벽, 3차 성벽을 더 쌓은 거예요. 풍납토성은 높이가 11m에 달하고 사용된 흙만 해도 8톤 트럭으로 20만 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토성이에요. 이렇게 크고 긴 토성을 한꺼번에 다 쌓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성을 쌓고 그 다음에 2차 보강하고 다시 3차로 보강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을 2차, 3차로 보강하면서 쌓아 올렸다는 사실은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2차, 3차 표시된 것 말고 교란층, 복원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교란층이란 성벽이 무너지면서 위에서 흘러내린 흙이 쌓인 층을 말하는 것이고, 복원층은 원래의 성벽 높이를 추정하여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흙으로 성을 쌓아 놓으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빗물에 쓸려 성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풍납토성은 비가 많이 쏟아져도 쉽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흙으로 지은 성이지만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지금까지 그 일부가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토성을 지었길래 허물어지지 않고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풍납토성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먼저 성을 쌓기 전에 땅을 고르게 하기 위해 흙을 대략 50cm 두께로 깔고 그 위에 다시 모래 성분이 많은 진흙을 20cm 정도 깔았어요. 그런 다음 흙을 나무 틀에 넣고 송곳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야물게 꽝꽝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진 흙을 벽돌처럼 층층이 두껍게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들었어요. 이런 방법을 판측법이라고 부르는데, 판측법은 이전부터 중국의 토성에서 나타났던 기법이에요.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이 판측법을 전해받아 풍납토성을 지었고, 후에 일본으로 판측법을 전해주었어요. 풍납토성을 쌓은 기본 방법은 판측법이지만 판측법만 사용하여 토성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풍납토성을 짓는 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어요. 판측법으로
흙을 잘 다져서 성을 쌓는다고 해도 애초에 땅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곳이라면 쌓인 흙이 흘러내리거나 허물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 껍질 등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나뭇잎 등을 깔고 흙을 덮는 과정을 10여 차례 반복하는 방법으로 성의 일부 구간을 쌓았어요. 이런 방법을 부여법이라고 부르는데 부여법으로 성을 지을 경우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해요. 이 부여법 역시 백제를 통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의 여러 성벽에 적용되었어요.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지에 11m에 달하는 성을 쌓아 올려 성을 보호하고 적을 방어한 것이에요. 성벽 저 위에 장수가 우뚝 서서 누가 성을 노리고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두루 살피는 모습이 보이죠? 몽촌토성과 마찬가지로 풍납토성의 둘레에도 해자가 흘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자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11m의 높은 성벽을 기어 올라야 하는 거예요. 또 풍납토성 역시 적의 입장에서 함락시키기 쉽고 편한 성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두 성을 쌓아놓은 것만 보아도 백제가 한강 유역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일일이 흙을 다지고 층층이 흙을 쌓아 올리고 지대가 약한 부분에는 나뭇잎과 흙을 10여 차례나 번갈아 쌓아 올렸어요. 저렇게 거대한 성을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이러한 성을 쌓으려고 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동원해야 한다고 해요. 당시 백제의 위례성 안의 인구는 왕실, 귀족 등의 인구를 전부 합쳐도 5,000명 내외였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을 짓기 위해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 밖의 사람들까지 동원해야 했다는 뜻이네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왕이 아니라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완성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풍납토성이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지어졌는지, 이 성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흙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풍납토성의 실물을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풍납토성이에요. 실물로 보니 어떤가요? 얼마나 높게 쌓았는지 느껴지죠? 토성 앞에 세워진 자동차의 높이와 토성의 높이를 비교해 보세요. 도구와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렇게 높은 토성을 쌓았다고 생각하면 우와 대단하다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죠? 풍납토성의 높이를 느껴보았으니 이번에는 경사면을 살펴볼게요. 몽촌토성은 자연적인 언덕을 그대로 이용해 쌓은 성이지만 풍납토성은 평지의 흙을 일일이 다져서 이렇게 가파르게 쌓아 올린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토성은 약 2km 정도지만 실제 토성의 길이는 3.5km 이상이었을 거라고 해요. 만약 토성 전체가 보존되었다면 우리는 상당한 크기의 토성 실물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토성 바깥쪽 잔디가 무성한 이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적을 막기 위해 파놓은 깊은 연못, 무엇이라고 했죠? 오늘 답사 내내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바로 해자예요. 이 부분이 아마도 해자에 물길이 흘렀던 자리였을 거예요. 이곳에서 한강을 차지하려는 고구려의 군사들과 한강을 지키려는 백제의 군사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성 안에는 놀란 사람들이 몸을 떨고 있고 성 바깥 해자의 저편에는 당장이라도 성을 무너뜨릴 기세로 고구려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높은 성벽 위에서 성 밖의 적군을 내려다보며 적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는 백제의 장수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성을 지켜낼 자신이 있나요? 오늘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한강유역의 문화유적지를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도 한강유역에 나라를 세우고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던 해상왕국,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의 나라 백제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어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백제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직접 체험해보니 어떤가요? 한반도를 장악했던 백제의 힘과 세련되고 우수한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서 새로운 역사 현장으로 떠나보기로 해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